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리포트보다 핫하게 또 뉴스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채권 애널의 수다입니다. 그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시는 분들 오셨는데 그 산육회의 산유국 쪽에서 전망치도 내놓았고 회의도 네. 좀 할 것 같고 그죠? 유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 기대감은 지금 좀 존재합니다만은 네. 근원적인 해법책으로는 역시나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유가의 그런 연초와 같은 네. 급락 사태를 좀 방어하고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지지는 한 2, 3개월 정도는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회의가 구속력이 있거나 이런 회의는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다만 신사협정 정도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이미 러시아의 그 석유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오펙이나 비오펙 국가들 간에 치킨 게임은 역사적 수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분간 조금 서로 관망은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IEA에서도 공급 과잉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는 지금 레포트를 내놨습니다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치킨 게임은 역시나 본인들의 자국의 그런 시장 점유율을 내놓을 정도로 산출량을 동결하거나 감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EA 리포트가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네, 좀 그렇게 보는 게 역사적으로 좀 더 적절하지 않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지난 그 연초에 유가는 바닥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안 되겠다는 거에 대한 인식은 확산이 된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을 때는 모두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종현 연구원, 네, 그 미국 환율 보고서 나오죠. 네. 우리 아주 강력하게 응징을 당하나요 이번에? 일단 약간 좀 부연 설명드리면 네. 미국이 1년에 2번, 한 4월하고 10월에 환율 보고서를 이제 의회에 제출하는데 네. 이번 환율 보고서 제출이 이제 관심을 끄는 거는 이른바 BHC 법안이 통과된 이후의 첫 번째 환율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BHC 법안이라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었을 때 무역 보복까지 가할 수 있는 아주 강한 그런 규제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 한 3가지 정도 꼽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미국에게 상당한 무역 수지 흑자를 보이는 국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인 국가, 맨날 눈에 보이네.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국가. 요 3개가 이제 포함이 걸리게 되면 이 환율 조작국으로 찍히게 되는데 네.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사실 우리나라가 해당이 되죠. 그렇죠. 미국의 많은 대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수지도 흑자고. 근데 이제 과연 세 번째에 있어서 얼마만큼 미국하고 우리나라 입장에 공조가 잘 되느냐가 네. 중요한 것 같고요. 정부도 내심 말로는 우리는 해당 사항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긴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긴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안 되는 게 저희도 바라는 부분인데 네. 문제는 이 결정을 누가 하냐면 그냥 미국이 해요. 다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예,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은 조금 가능성은 낮지만 상당히 좀 불안한 마음으로 일단 지켜는 보는. 지금 해당되는 국가가 독일, 중국, 우리 이런 정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독일, 대만, 일본, 한국 대만도 이런 들어가겠네. 정도. 일본은 경상이 지금 흑자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여전히 경상이 적자니까 일본은 좀 빼준다고 보면. 그리고 일본 엔화 약세는 용인해줬던 약세니까 그건 넘어간다고 보면 한 대만 정도까지 해서 4개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주 위험했었는데 요즘 그래도 매도 개입도 좀 하고 그랬다고 아니라고 주장은 하대.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개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조금 상방 고려한- 하방 다 개입을 하고 있죠 지금. 네. 어쨌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그래도 이번에 안 걸리려고 좀 노력을 좀 했으니까 마저도 세게 맞지는 않지 않을까 하고 한번 기대를 해보죠.
자, 이제 집중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4월 금통이 좀 미리 봐야 되는데 내가 왜 4월 금통위를 좀 미리 봐야 된다는 게 마지막 금통이 아니에요. 지금 네 명의 금통. 네 명이 한꺼번에 확 바뀌죠. 이렇게 금통이 7명 중에 4명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7명 중에 4명인데다가 당연적인 총재, 부총재 빼고 나면 사실상 금통위원 1명 빼고는 다 바뀐 바뀌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게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건 어떻게든지 임기를 좀 조정해서라도 그렇죠. 고쳐놔야 되는데 그건 안 해놨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번 달 금통위에서 이분들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가실까? 개인적으로는 하고 원래 가시는 짐은 게 예. 금리 인하를 하려 그러면 짐은 가는 사람이 져주고 가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저는 하고 가시는 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다고 하면. 예, 예. 근데 할 것 같아요? 뭐,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저는 솔직히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주장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좀 당이론적인 측면에서 1, 2월 달에 지표가 워낙 안 좋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정부하고 한은은 올해 3%대 성장을 제시했지만 사실 민간에서는 이전부터 그게 좀 불가하다고 봤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국은행 총재도 결국은 4월 1일 날 이제 취임 2주년 뭐 오찬 때 얘기를 했는데 올해 3% 성장은 좀 어렵겠다. 뭐 소폭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3월 금통에도 그런 현실을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인하를 안 하고 참은 금통위원들이 그리고 소수 의견도 2월달에 하성근 의원 한 분 제시하고 나서 3월에 추가 인하론자가 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몇 심포지움에서 뭐 정순원 금통위원 같은 분은 뭐 총재랑 약간 비슷한 뉘앙스의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온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사실 타이밍상으로는 오히려 3월이 더 좋지 않았냐.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네. 미국이 3월 달에 금리를 못 올릴 거라는 건 대부분이 또 예상을 알고 했던 있었고. 부분이었고 그래서 4월 달은 오히려 갈분들이 이게 좀 적극성을 보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3월 인하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히려 인하 시점이 상당히 좀 뒤로 밀릴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좀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월하고 3월 달에 하는 총재의 발언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거시경제 리스크가 커져서 금리 인하를 검토는 하지만 반면에 금융 안정 리스크도 커졌기 때문에 네. 부작용을 생각해서 금리 인하를 쉽게 결정하기가 힘들다. 조금 지켜보겠다. 음. 그리고 3월 금통에서도 사실은 이 금융 안정을 자신하기가 당연히 어려웠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4월을 보면 거꾸로 환율이 지금 거의 고점 대비 100원 가까이 떨어져 있고 반면에 여전히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고 그래서 그 논리로만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4월 달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최적 시기라고 보는데 문제는 4월 달 금통위가 뭐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4명의 금통위원이 바뀌는 그런 그 외적인 요인들도 맞물려 있고 네. 또 총선 직후인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통화정책적인 부분에 접근을 한다면은 4월 금리 인하가 좀 적합한 시기인데 그 외적인 요인들이 4월 인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우리 계열사 신월연구원도 발언 기회를 네. 한번 주이지. 저는 윤리엄님과 좀 그 궤를 같이 하는데 지금 사실 저희는 계속해서 1분기 3월 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만은 네. 결과적으로 좀 3월 달에는 통화 당국이 정부의 갑작스런 경기 낙관론에 의해서 좀 주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달에도 역시나 뭐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이거나 좀 정치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좀 고려 사항이 많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신임 금통위원분들이 다음 달 5월부터 이제 진행을 하실 텐데 첫 번째 회의, 또 6월 달에는 FOMC 이렇게 점점 3월 달에 못하니까 4, 5, 6월로 갈수록 점점 더 고려해야 되고 살펴봐야 될 문제들이 많아서 사실 4월 달에 이번에 마지막 금통위원분들이 하시고 가시는 게 좀 더 적절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통화 정책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점점점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지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빨리 결단을 그나마 선제적으로 하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상반기 중에 하려면 4월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5월은 이제 신임들 오자마자 저 금리 인하고 시작할 수 없고 6월은 FOMC 문제 또 걸리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우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슈에 대해서는 수정 경제 전망이라고 좀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좀 더 넘어갑시다. 일단 4월 하려면 4월 하는 게 맞다는 게 이쪽에서는 뭐 대충 그런 비슷한 얘기고, 그죠? 저는 하려면 3월에 했어야 된다는 3월에 거고. 했고 저는 이미 좀 타이밍이 타이밍을 많이 놓쳤다. 밀려가는 거 아니냐 뭐.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4월 그래도 가는 분들이 해가 하시고 하고 가는 가야 게, 된다. 예. 총대를 메고 짐을 지고 그리고 그 온갖 종류의 손가락질을 다 받고 물러나셔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IMF가 세계 경제 수정 전망이 아니죠. 세계 경제 그게 아니고 이 세계 경제 그 중계 방송 보고서를 내놨죠.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잖아요.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이 작년 10월 보고서에서는 3.2, 예. 지난 1월에 2.9, 이제 예. 3 밑으로 내려왔고 이번에 2.7, 예. 네. 이제 이게 0.3씩 0.3, 0.2 뭐 이렇게씩 계속 이렇게 낮추면서 드디어 이제 2% 중반대 근접을 했어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얘들이 이제 올 10월 되면 실적치하고 거의 유사하게 내줄 거예요. 그래도 실적치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자,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 낮출 거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이번에 수정 경제 전망에서 네. 그 기전이 이제 3.0이었지 않습니까? 네, 3.2에서 3.0으로 낮췄는데요. 뭐 2.8 정도로 낮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3.2에서 3.0으로 낮췄을 때 0.2랑 예, 이번에 만약에 2.8로 낮추면 그리고 IMF가 더 먼저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네. 하는 입장에서도 약간 부담이 되겠지만 하느니 그렇다고 2.8이나 아니면 2.7까지 내려버리면 아마 시장에서는 2% 중반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올림을 해서 2.9로 맞추든지 그럴 가능성도 예. 그리고 있는 개헌도 것으로. 아니고 445 개헌도 아니고. 자, 아니 박정희 님, 민간에서는 지금 네. 성장률 전망치 어떻게 수정 전망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민간 연구소들이 그 수정 경제 전망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안 냈어요. 네, 뭐 이건 발표된 팩트니까 LG 연구원 같은 경우는 2.4 정도, 금융연구원이 한 2.6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한 2% 중반 정도가 현재 민간에서 바라보는 올해 성장률인 것 같고요. 네. 한은 3%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크죠. 괴리가 그래서 일정 부분 한은 낮출 것 같은데 수치는 일단 한은이 기본적으로 좀 낙관적인 성향이 조금 우세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낮출 것 같진 않아요. 저도 한 2.8 정도 보는데 근데 이제 2.8을 하는 순간 실질적인 숫자는 2% 중반이구나. 이렇게 시장에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이 약간 높게 내놓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금리 인하 안 하려고. 약간 조금 상향된 수치를 내놓는 바이어스가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윤혜섭 연구원. 네. 그 한국은행이 뭐 예를 들어 2.8을 내놓는다 그러면 그 2.8을 말하자면 정당화 하려 그러면 올해 이제 산업 지표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지표들은 실제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1월 달은 뭐 수출부터 마이너스 2자릿대를 찍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생산 소비도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오지 못했고요. 특히나 투자 쪽 지표들도 안 좋았는데, 그래도 3월 달 들어서 수출 증가폭이 뭐 마이너스 한 자릿대에 진입했고, 그리고 심리 지표들도 계속 뭐 CSI, BSI 다 소비, 기업 심리 다 나빴던 게 이제 조금은 3월 달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쪽에서도 경기가 나빠지는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둔화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경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하는 정도의 논리로 쓰이긴 했는데요. 근데 일단은 2분기가 순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1분기는 지금 안 좋은 거는 이미 팩트로 이제 거의 확인이 되고 있고, 네. 2분기는 지금 뭐 대외 1분기에 쏟아진 주요국들 통화 완화라든지 중국이 특히나 그런 정책을 많이 쏟아내서 최근에 중국 지표들이 조금 호전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가 아마 한국은행도 이번에 성장률 정말 하향 조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낙관적인 얘기를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정부도 지금 여전히 뭐 전일에도 유일호 부총리가 뉴욕 가서 뭐 아직 한국 경제 3%대 목표 우린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부는 막 항상 목표치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총재는 이번에 경제 전망 하향 조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소폭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 만큼 한국은행은 그렇게 많이 물러날 생각은 없다. 그러다 보면 이제 좀 긍정. 최근에 3월에 잠깐 올라온 거가 2분기에 조금 낙관 편향으로 얘기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우리 수출 두자릿수 감소하는 게 지금 좀 낮은 거잖아요. 근데 두자릿수 감소한 것 중에 그 유가 하락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그 부분, 거기에 따른 가격 단가 조정 부분, 그거 제거하고 본 게 좀 있어요 어디? 그거 제거하면 두자릿수 하락 아니지 않나? 아니요, 그럼 플러스입니다. 물량 플러스죠? 기준으로 2월, 3월 다 플러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부가 그런 물량 기준 수출로는 우리가 나아진 부분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중국도 기저 효과가 크지만 이번 3월 수출이 플러스 11.4%나 나왔기 때문에 11%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이 지금 EQ에 대한 2분기에 대한 기대는 조금 가져가게 하는 그렇죠. 그런 정도의 뭐 약발은 있겠죠. 소비나 산업 생산은 좀 어땠어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산업 생산 조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기술적인 등락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 다만 그래요? 그 소비 부분에 있어서 작년 하반기보다 그 회복세 자체가 좀 둔화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출과 내수 양대 축이 다 어중간한 상황으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 수출은 회복이 느리고 그나마 성장 기여도를 이끌었던 내수 부분이 작년만큼 지탱을 못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수 동반부진이라는 얘기네? 그렇다고 좀 지금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좀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출 쪽에서 이제 유가의 기술적인 YY 기준으로 기술적인 하락폭이 연초가 워낙 이제 떨어졌고 약 한 지금 YY로 한 20% 정도인데 마이너스 그런 부분들이 수출의 그런 하락 속도를 조금 잡아주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여전히 뭐 이런 통계청 지표들을 봤을 때 제조업 부분에서 출하 대비 재고 비율이 금융위기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요. 가동률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락해서 70% 초반. 그런 로 인해서 생산 능력까지 YOY 기준으로 1%대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내수는 가계 부채 때문에 계속해서 좀 잠재적인 소비 성향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이런 수출과 연관된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도 이 경기 위축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좀 긍정적인 신호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네.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자 이제 박정인 연구원. 그러면 네. 다 이름을 불러서 얘기했는데 여기만 이름을 얘기했구나. 지금까지 신월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을 다 불러줬는데. 아니 박정인 연구원. 그 작년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GDP 증가율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교육 조건이 그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어서 네. 소득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능가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소비를 어느 정도 견인해줬고 그래서 그렇죠. 작년 경제가 수출 쪽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방을 한 건 소비가 방어해준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상반기에 재정지금 다 조기 집행해버렸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선거 전에 집행한 게 제일 많을 텐데 네. 요거 지금 선거 지나고 나면 그러면 재정절벽 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데요. 일단 1분기가 재정 집행률이 중앙정부 기준으로 33%나 했어요. 그럼 무지하게 많이 한 거죠. 많이 한 거죠. 원래 1분기에 뭐 안분하면 25%를 해야 되는데 33%면 사실 상당히 땡겨 쓴 8% 거고. 땡겼다는 거는요. 이제 네. 뒤에는 월급 줄 거밖에 남지 그렇죠. 않거든. 예. 그래서 뭐 2분기부터 재정 지출 효과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뭐 민간 부분이 성장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실 저는 수출도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출도 3월은 마이너스 폭이 한 자리로 줄었지만 4월은 다시 또 두 자릿수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의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고 네. 민간 소비 부분이 그나마 개소세 인하 효과가 조금 남아 있어서 2분기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얘까지 다 2분기에 땡겨다 쓰면 하반기에는
재정 절벽 플러스 소비 절벽이 같이 올 수 있죠. 그러면 우리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얘기를 했다고 보면 자, 금리 인하 상반기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상반기에 금리 인하 필요해요? 저는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 거면은 4월에 가시는 분들이 하고 가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4월에 안 하면은 이제 이번에 그 선거 결과가 또 나오면서 한국파 양적 완화 이제 기대가 선거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예, 여당의 공약이었는데 지금 이제 선거 결과로 그 기대가 무산되면서 금리가 좀 올랐는데요. 근데 이제 반면에 그 한국판 양적 완화라는 게 이제 이름 표현 자체가 양적 완화지만 사실은 그냥 그 맞춤형 타겟형 그냥 자금 지원인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한은도 이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대가 금리 인하 기대로 연결이 되었는데요. 일단 네. 좀 그 무산 이제 됐다고 하지만은 한은 금통위원들 중에서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 논리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얘기 나왔던 금리 인하 무용론 효과가 없다. 효과가 유동성 없고, 함정이다. 예, 유동성 함정이고 통화 정책만 해서는 효과가 없으니까 구조 조정이나 아니면은 그 구조 개혁이나 뭐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한국판 양적 완화는 안 하더라도 정부에서 경기가 그렇게 안 좋고 하면은 또 뭐 다른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진짜 구조 개혁이나 아니면 재정 지출을 구조개혁 하면은 속도를 내겠다는 예. 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느니 말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냥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쪽에서 정치하려면 한은행도 같이 예. 맞장구를 쳐줄 수밖에 없게 될 것 예, 같다. 그 하는 금통위에서도 이미 우리 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못해 왜 하면은 구조개혁하고 재정지출 동반 안 되는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어 했는데 그럼 우리 구조개혁하고 재정지출 할게 하면은 그때 가서 가만히 있으면은 예, 안 맞죠 이제 보면. 그럴 수는 있겠네. 그래서 그 측면에서 4월에 안 하면은 금리 인하 좀 기대가 줄면서 실망에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금리 인하 기대는 그런 측면에서는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박정희님 건 이번에 네. 우리 그 보면 우리 금리 인하하고 관련된 항상 요즘 세 가지 이슈를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금리 인하가 효과가 있을 거냐 없는 거 아니냐는 부분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 금리 인하했을 때 자금 외국인 자금 빠져나갈 거 아니냐. 네.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항상 딜레마, 트라이딜레마처럼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네. 그 세 가지가 걸려 있는데 달러는 아까 우리 윤여삼 연구원이 얘기해 줬나? 달러는 당분간 약세 기조가 간다고 보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해도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더라도 금리 정책 무용론과 가계부채 문제와 이 두 가지와 우리 지금 경기 상황 이걸 놓고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더 위중하냐는 문제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따져봤을 때도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통화 정책의 기본적인 결정의 어떤 그 요인들이 거시경제 리스크를 크게 볼 거냐, 네. 금융 안정 리스크를 크게 볼 거냐, 요 두 개의 저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시경제 리스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수출 계속 마이너스일 것 같고 재정 절벽, 소비 절벽 하반기 온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커지는 쪽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반면에 금융안정 쪽은 최근에 외국인 자금 다시 들어오고 환율 빠지고 가계 부채가 조금 걸리긴 하는데 확실히 올해 들어서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1, 4분기에는 가계 대출 규모가 작년 4분기보다 좀 줄었어요. 늘어나는 속도가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뭐 일단은 결국 부동산 시장과 연관이 되는데 부동산도 보면은 지금 3월 달 주택 거래량이 작년 대비 30%가 줄었거든요.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그쪽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좀 완화된 게 아니냐. 그러면 거시경제 리스크와 금융안정 리스크의 이 저울질 상에서 봤었을 때 네. 무게출은 조금은 거시경제 리스크 쪽에 포커스를 두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네. 이런 판단을 저희는 그런 지금 하고 있는 판단이다.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얘기는 우리 다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를 놓고 이 프레임에서 일단 박정희 연구원부터 올해 네. 항상 하는 거. 올해 몇 번? 아 그거를 좀 그러니까 0, 잘했으면 좋겠어요. 또. 1, 2 예. 하고 예. 시기 상반기 또는 하반기. 제가 0, 1, 2.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니 다 들어오면서 다 물어볼 거예요. 예, 저는 사실 이번 총선 결과가 되게 중요했다고 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여당이 참패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정부 주도하의 거시 정책은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는 할 네. 것이다가 아니라 네. 해야 한다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왜 자기의 이렇게 의견이야 이건. 그러니까 결론부터 한국은행이 얘기하면 두 번을 인하할 거다 이게 아니라
두 번 정도 인하가 필요할 거다라고 지금 저는 보는 두 번 거고요. 인하가 필요하다. 예. 그러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그렇죠. 번이든지 아니면 하반기 두 네. 번이든지 하여튼 두 번 그렇죠. 정도 해야 된다. 자, 우리 김상훈 연구원. 저는 상반기 한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예. 하지 말고. 예. 그럼 4월이네. 예. 저희는 원래 상반기 한 번이었는데 하반기 한 번. 상반기는 없고. 지금 이제 시 타이밍 놓쳤다. 네. 그럼 하반기에 가서 한번 하자. 네. 거기는 1회 인하가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상반기 1회이나.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미리 보는 금통위에 대해서 이 정도면 할 얘기 안 할 얘기 충분히 한 것 같고, 그죠? 자, 이제 우리 시장 좀 봅시다. 일단 총선 결과가 나왔어요. 시장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채권 시장이 반응을 했다며요. 채권 시장이 뭐 이런 건 나 왜 반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이제 여당에서 공약으로 한국판 양적 완화를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더 커지면서 금리가 내려왔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시장이 새누리당이 180석이 될 걸로 예상을 예, 했구나. 예. 어. 그랬는데 이게 결과가 아니니까 그 네. 금리 내려온 부분만큼이 되돌려졌습니다. 그 반응밖에 없었던 거예요? 막 그냥 그거 말고 다른 반응이 있을 게 있겠어요? 예, 지금? 뭐 오늘 당일로는 선거 이후 당일로는 그게 가장 큰 배경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국내 채권 시장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가서 보아야 될 텐데 통한채가 부진했다며요, 박종인 연구원. 네, 1년짜리 통한채가 이제 미달이 났는데 네. 근데 뭐 금리 인하 전망하고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지금 선거 직후에는 지금 다시 금리가 좀 올라왔지만 선거 직전만 하더라도 3년 이하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단기채를 살 이유가 없거든요. 이 레벨대에서는. 그래서 통한채가 이제 미달났다는 얘기는 현재 금리대에서 단기물을 살 만한 메리트를 못 느낀다. 이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조금씩 4월 달이 금리 인하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금리 바닥이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금리 인하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그 기대감이 유효한 건지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들 지금 얘기했지만 대체적으로 어쨌든 한 번 정도는 인하를 하지 않겠냐라는 시각이니까 뭐 그렇게 보면은 완전히 금리가 바닥을 보고 완전히 지금 추세를 전환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성급한 판단 아닌가. 아니 뭐 통화체가 미달이 나면 뭐 금리가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서 뭐 과거에 그런 적이 있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 꼭 그렇진 않다. 예. 자, 근데 지금 우리 얘기를 이어서 네. 지금 한국은행은 아직 인하 시그널을 안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총재가 지금까지는 시장의 해석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도비지시하지는 않죠. 근데 시그널 제대로 안 준 거 아니에요? 뭐 그 당분간은 나 시그널 잘 안 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찝찝해서 네. 아마 한국은행 총재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까 통화정책 무용론을 얘기했는데 하는 총재가 유동성 함정을 제대로 인정하는 건 그건 좀 자기가 쓸 수 있는 칼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구조개혁과 함께 정책 공조거든요. IMF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두로 던졌고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 왔다. 재정에 대한 이제 논의들도 다시 거론이 되고 사실은 있고. 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다는 예, 얘기죠. 맞습니다. 재정 건전화를 좀 했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는 총재도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 2월에도 정부가 미니 부양책을 꺼냈을 때 한국은행은 분명히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를 구조나 늘리면서 미니에는 어느 정도 미니로 맞춰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시각이 확실히 좀 전환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정부에서. 희망인가요? 예, 아니면 뭐 목표치인가 하여튼 그 희망 고문이라 그러죠 우리가. 네,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도 이번 4월에 그 부분이 또 통화 정책 의사 결정을 할 때 정부가 경기 스탠스가 이렇게 확실하게 부양 스탠스가 아닌데 하느니 먼저 앞서 갈 거냐. 통화 정책은 뭐 선제적이어야 된다는 부분이 얘기되지만 사실 뭐 그렇게 항상 그렇게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뭐 팩트를 보고 갔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뭐 걸립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영부영. 어영부영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오늘 양적 완화 기대 실망으로 기준금리랑 같은 레벨의 3년 금리가 올라왔거든요. 1.5%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상반기 내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3월 초에도 국고 3년이 한 1.5대 중반 정도. 거기까지 잠깐 미국 금리 올라가는 국면에서 좀 충격이 있었는데 최근 유가도 좀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어떻게든 경기 순환적으로 1분기에 너무 안 좋았던 부분은 조금 벗어나는 게 있어서 좀 더 올라갈 거다. 조금은 저 시장 금리가. 개인적으로는 4월 동결 들어오면 충격은 여지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 실세 금리 조금 더 반응을 할 것 네. 같다. 국내 채권 시장에 외국인 자금 지금 뭐 들어오고 있다며요? 네, 뭐 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94조 원 찍고 나서는 꾸준하게 뭐 좀 소폭 등락은 있습니다만은 네. 외국인 자금의 유입은 지속되는 국면으로 보는 게 좀 적절할 것 같고요. 특히나 좀 유의미한 부분이 지금 14년 말, 15년 말은 거의 외국인 보유 잔액이 거의 비슷했고요. 한 101조 원 내외로. 네.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한 97조 원 정도 되는데 네. 그 소폭 줄었습니다만은 국채 비중이 약 7%포인트 정도 늘어서 지금 약 한 70%를 지금 외국인 보유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국채를. 국채가 됐고 7% 정도 늘었고요. 통한채가 약 5에서 6% 정도 줄은 20%, 28% 내외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보유 잔액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원달러 환율 급등을 했었고 템플턴 자금으로 이제 추정되는 자금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 네. 그때 좀 충격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지금 최근에 중국 자금이 외국인 보유 잔액 중에 가장 많아졌고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외국인이 원화 채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비교적 긍정적이고 좀 중장기적인 신뢰도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다만 과거 대비 금리 메리트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해서 좀 급격한 뭐 유입만 될 수 있는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점은 좀 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꽤 많이 팔았었던 거네 외국인이, 그죠? 많이 네. 팔았다가 지금 다시 좀 반등해 오는 거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 고점 넘어설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전고점이 110조 원 조금 아래인데 네.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네. 워낙 불확실성이 많고 대외 금융 환경이 급변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유입이 조금 우위에 있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우선은 100조 원을 채울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전고점은 좀 한번 다시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들어온다니 다행이네.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낫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자금 다른 나라 이제 중앙은행 뭐 이런 데서 이제 우리나라 원화 채권을 갖고 가니까 뭐 그건 국내 금융 시장 전체의 그 자금 사정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채권 시장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채 쪽에도 좀 스피로버가 있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아직 회사채 시장으로 전이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일단은 외국인 자금의 성격이 과거에 자산운용사 중심의 단기채 투자에서 지금은 중앙은행 중심의 장기채 투자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네. 해외 자금 유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국고채의 장기 금리가 이렇게 하락 압력을 받으면 네. 국내 투자자들이 국채를 살려다가 회사채 시장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뭐 그걸 스피로버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기대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일단 2월 달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다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못 갔고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간접 효과를 차제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정도의 기대감입니다. 그런 정도. 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채권 시장이니 뭐니 뭐 한국은행이 전부 다 쭉 한번 짚어봤는데 김상훈 연구원, 예, 그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예. 채권 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하자면은 일단은 금리 방향성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지금 거의 시기의 문제이지 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 뭐 조금은 등락은 있겠지만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일단 그 매크로 지표들이 좀 돌아서는 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예, 물가랑 매크로 지표가 돌아서는 게 확인이 돼야 됐고 그다음에 이런 자금 흐름에서도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안 오고 빠져나가서 위험자산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뭐 등락은 좀 있겠지만 그럴 추세적으로 그렇게 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그러니까 때문에 상방은 거의 막혀 예. 있다고 지금 아직은 예, 하방을 보고 예. 전략을 세워야 된다. 예.
그 외에 특별히 무슨 채권 시장 그 접근법에 있어서 뭐 보탤 말 있어요? 저는 이번 뭐 보고서에도 쓰긴 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재밌는 현상이 작년 1월부터 2분기, 작년 상반기하고 올해 상반기를 떼서 놓으면 글로벌 금리 기준으로 네. 글로벌 금리로 가는 방향성과 레벨도 너무 똑같아요. 작년 2분기 잠깐 초에도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네, 그러니까 잠깐 작년에 놓쳤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글로벌 금리 움직임과 레벨 방향성과 움직임 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4월까지 지금까지. 온 흐름이 방향 흐름이나 레벨도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다. 그 데자뷰가 좀 그런 게 작년 2분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유럽의 디플레 공포 때문에 독일 10년이 0.1을 깨고 내려가면서 독일 10년이 마이너스 간다 막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1분기에 쏟아졌던 중앙은행들 정책 때문에 그 효과가 들어오면서 독일 CPI 같은 게 2분기에 기대를 딱 4월에 비트를 하면서 독일 시민 0.1에서 순식간 1%까지 한 달 올랐죠. 남짓한 기간 동안 분트 턴트럼이 나왔었어요. 그때도 시장의 쏠림이 아래쪽에 좀 과했었거든요. 올해도 지금 주요국 금리들이 뭐 미국의 완화 기조라든지 유럽의 뭐 또 통화 정책 패키지 이런 게 쏟아지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정책 기대는 채권 시장이 좀 많이 좀 수용하고 온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저 4월달에 저 같은 사람들도 금리가 쉽게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분트 턴트럼이 좀 생각보다 아팠거든요. 네. 추세는 바뀌지 않았죠 분명히. 그러고 나서도 금리는 또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이번 2분기에도 한 번 나올 거냐. 그 부분이 최근에 유가 올라오고 뭐 이런 이머징 금융시장이 조금 견조하고 이런 거에 맞물리다 보니까 네. 그런 거 정도 리스크 팩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한 가지 연결해서 조금 체크를 해볼 만한 내용이요. 네. 독일 금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 2분기처럼 지금 사상 최저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남유럽 금리들이 다시 올라가면서 그 독일과 남유럽 금리들 이제 스프레드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도 금리가 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남유럽이 올라가는 이유는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요. 일단 그리스가 지금 이제 지난해 이제 그 그리스 협상이 또 문제가 있다가 통과가 일단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이거 내년에 가면은 또 좀 머리 아파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부채 만기 도래가 6월, 7월에 많이 돌아오는데 네. 지금 그게 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약간 좀 우려가 있고요. 6월에 다 아시겠지만은 브렉시트가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렉시트랑 브렉시트가 6월, 7월에 이렇게 겹쳐지면은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그 가정들이 다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한번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실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발언권은 우리 계열사 현대증권의 신월연구원. 네. 네. 저는 뭐 두 가지가 좀 관건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뭐 좀 전에도 저희 말씀 나눴다시피 신임 금통위원들의 성향을 좀 더 면밀하게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단 그거는 좀 비둘기 쪽으로 간다고 보고 있는 거 네, 아닌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 균형은 있지만 친정부 성향, 비둘기파적인 것으로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네. 이제 아무래도 금통위원으로 신임 금통위원으로 취임을 하시고 하면은 좀 더 공개적이고 명확한 성향을 좀 더 파악을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지금 아직 논의 자체를 조금 약간 거부하는 정부의 스탠스가 보이는 추경 문제인데요. 네. 이 부분이 과연 현실화가 된다면은 재차 이제 국채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약간 지금 모멘텀 자체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기술 좀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수급적인 문제까지 발생을 한다면은 그 충격은 보통 때보다는 좀 더 커질 수 있다. 네. 좀 놀랄 수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을 배제는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뭐 보탤 말씀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끝? 네. 끝? 자, 좋습니다. 집중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